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8번째 주인공은 토지혁명의 선구자 강진국 씨입니다. 자, 강진국 뒤에는 장관이 되시니까 장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많이 좀 빛이 발하기는 했지만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다 라는 이 말은 농업국가라면 어디에서나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점차 사람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좀 농사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먹거리라는 거는 사실 반도체나 중공업보다 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먹거리, 농사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농업의 기틀에 가히 혁명을 불러온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은 혼란의 나날을 계속 겪고 있었죠.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혼란은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1905년 경남 동래에서 태어난 강진국은 그 혼란의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죠. 애초에 법률가를 꿈꾸었던 강진국은 일본 니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당시에 농촌 갱생과 협동조합 운동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접하면서 우리 농촌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후 조선에 돌아온 그는 경성 부립도서관 현재의 남산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당시 그는 조선 도서관 연구회 이후 한국도서관 협회가 되는데 여기에도 가입을 하면서 이사직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문고에 대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조국의 농촌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고 1936년에는 동아일보의 농촌 문고 창설에 근무, 이듬해에는 농촌 문고 경영론 등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강진국 씨가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런 식으로 기고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농촌 문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문고 들어보면은 단순한 무슨 농촌의 문고, 도서관 이런 것들을 짓자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강진국이 이야기했던 농촌 문고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농사와 생활, 교육과 의료가 병행되는 하나의 통합 인프라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농촌 문고에 가면 농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거나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보건소 같은 개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의료까지 되는 어떤 통합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꽤 발전적인,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 꽤 발전적인 혁신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조선 총독부에서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었겠죠. 왜?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은 수탈의 대상이었어요. 수탈을 하는데 자신들이 더 편리하기 위한 어떤 기관 시설을 짓는 건 오케이.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뭔가 더 교육을 하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구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강진국은 조선 총독부의 농촌과 교육에 대한 정책에 날선 비난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 총독부의 눈밖에 나게 됐고요. 조선 도서관 연구회의 기관지가 폐간당하고 조선 도서관 연구회 역시 조선 총독부 산하의 단체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단체였던 조선 도서관 연구회가 조선 총독부의 산하 단체로 소속해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는 하나의 부설기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 삼척 탄광에 머물면서 조선 총독부의 눈을 피하던 강진국은 조선이 해방되며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 1946년 조선산업건설협의회에 참여하였고요. 1947년에는 조선산업재건협의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민족자주연맹에도 관여하였고요. 산업경제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해방된 조국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우리 해방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에게 발탁이 돼서 초대 농지국장이 됩니다. 그의 진짜 업적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강진국은 농지개혁팀을 이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소작제도를 철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작이라는 게 뭐예요? 지주는 따로 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철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조봉암 선생입니다. 그래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른바 암행을 통해서 밤낮 없이 농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어서 신분을 속였습니다. 시골에도 공산분자가 숨어 있어서 정부 농지국장이라고 하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고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 쪽도 방해할 것 같아 신문기자라고 속였습니다. 농민들에게 당신들의 말을 신문에 실겠다고 했는데 대꾸조차 안 합니다. 땅을 나눠달라 하면 자칫 빨갱이로 몰리고 지주에게 미움을 받아서 소작을 뺏길지 몰라서입니다. 게다가 악질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토지개혁은 어렵다. 당신에게는 싸게 팔 테니 어서 사라. 라고 하며 강제로 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불쌍합니다. 온종일 죽어라 일하는데 일본 군인들이 입다가 버리고 간 군복을 누더기처럼 기어서 입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삽니다. 바로 소작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강진국 씨가 어땠다는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농민들을 만나요. 왜? 아직까지도 그 빨갱이에 대한 워낙 심각한 증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자, 내가 정부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런 빨갱이들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토지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주들의 땅을 빼서 소작농들에게 돌려주자. 이게 공산당의 어떤 이념과 좀 비슷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도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왜? 자신들의 땅을 뺏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거조차도 쉽지가 않았고 이 직접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했다는 거죠. 죽어라 죽어라 온종일 일을 하는데 입는 건 일본군들이 입다가 버리고 간 군복이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강진국은 농지개혁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시안을 접한 조봉암이 지주도 살아야 할 것 아니오 라고 하면서 농민의 바람과 지주의 입장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장관이잖아요. 어쨌든 한 나라의 장관인데 지주들의 어떤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또 소작농들도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좀 내놔봐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강진국이 농지개혁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로써 강진국은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는 농지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1949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됩니다. 물론 정부기획처와 국회 본회의를 걸치면서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기본적인 사상만은 바로 강진국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당시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이었던 주대환은 이 토지개혁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혁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농민은 소출의 30%를 내며 5년간 일하면 자기 땅을 갖게 됩니다. 자기 땅을 갖는다는 건 그 당시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소원이고 소망이었죠. 그리고 당시 지주에게 지급하는 소작료가 50%에 가까웠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지주한테 땅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농사는 다 내가 졌는데 소작료가 50%를 내야 돼. 자, 그런 농민들에게 내가 5년간 30%, 지금까지 50% 내던 거를 30%만 내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지주들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네 땅을 대신 산다 라고 채권을 나눠주는 거죠. 나중에 돈은 나중에 줄게 이런 거죠.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1949년에 이 농지개혁법이 통과가 됐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채권은 쓸모가 없고요. 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온 국토가 황폐화됐어요. 자, 그리고 모든 서류들도 거의 다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들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농지개혁은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져 내려온 소작제를 철폐하면서 수많은 소작농들을 자작농으로 탈바꿈시킨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희망이라는 씨앗을 품게 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내 땅을 가질 수 있어라는 이 기본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비록 전쟁이 일어났어도 법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법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고, 조봉암 평전에서 이원규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 균등성을 빠른 속도로 이룩해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서 혁명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1950년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된 농민들의 저력이 자녀 교육으로 집중됐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떤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이 농민들도 내 땅을 갖는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당시 농민들에게는 뭐가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이미 싹트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 대신에 북한의 공산당 대신에 남한의 자유진영을 더 옹호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된 농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돈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투자를 해요?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 살게 만들고 싶어서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됐고, 이 교육받은 세대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고,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를 더 공부를 시키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경제 성장의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충분히 그럴싸한 이론이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03년 세계은행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분배가 평등할수록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타이완,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유난히 높은 것이 바로 이 토지 분배가 평등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후 1950년 윤영선이 새로운 농림부 장관에 오르며 강진국도 농지국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농지개혁팀도 와해됩니다. 일부는 월북을 하고 일부는 납치를 당하기도 했죠. 납북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후 조봉암 선생과 함께 신당을 창단하면서 정치계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조봉암 선생이 사형을 당했고, 강진국 역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이 낙선하면서 차츰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도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부터 농촌과 도서관을 사랑하면서 조국을 개혁시키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소장농 제도를 철폐하는 개혁까지 성공시켰던 인물의 말로가 이렇게 안타깝게 끝이 났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강진국이라는 이름 석자, 강진국 국장에 대한 이름 석자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으로서 자리 잡는데 그 기틀을 마련해 줬던 사람의 이름, 그게 바로 강진국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에 대한 소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